4편 영상 녹음하고 있고요. 1편, 2편, 3편에서 지지난주,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뭐 목요일, 수요일, 뭐 금요일 요때 어떤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었고 제가 왜 이 시그널들을 집중했었고 그것이 마켓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줬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4편 같은 경우도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미국 달러 표시로 된 채권 시장의 규모는 총 128트릴리언이에요. 지역 뭐 화폐라든가 뭐 한국 원화로 발행된 채권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규모가 128트릴리언이고 이 중에서 87트릴리언이 뭐 정부라든가 뭐 주정부, 시정부 뭐 요런 애들이 발행한 채권이고 그리고 40트릴리언은 기관들이 발행한 거예요. 기업들이요. 그 기업들이 미국 달러 표시를 발행하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기준입니다. 정부 발행 국채 시장의 규모를 보면 미국이 22트릴리언, 그리고 중국이 약 20트릴리언, 그리고 일본이 12트릴리언. 그래서 얘네들 세 국가가 총 이 정부 국채 시장에서 62%를 차지한다. 그거에 대비해서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약 31트릴리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거를 알 수 있어요. 달러 표시로 된 채권을 미국이 11트릴리언 정도 하고 중국이 7.4트릴리언 정도 해요. 아까 달러 표시 미국채, 뭐 정부채든 뭐 시정부채든 이런 거가 합이 22.4였어요. 그러면 여기 좀 여기 가네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거 10.9를 더해주면은 약 33.3트릴리언 규모다. 아까 S&P 500의 규모는 얼마나 그랬죠? 31트릴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은 당연히 이 주식 시장도 영향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월 초, 2월 9일인가 그때 영상에서 1.25% 이 10년물 국채가 도달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마켓 같은 경우에 1.35인가 뭐 1.3% 정도 가니까 발작을 일으켰어요. 뭐 이 정확한 숫자는 언제 마켓의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저만의 기준으로 그림을 정한 건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은 1.3% 요때가 한창 공포감이 커질 때였거든요. 이때 시기가 한 1.2에서 1.3%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켓은 쭉 하락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때 공포감이 커졌으니까 쭉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정도면은 보수적으로 한 1.5% 되면은 지난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코비드 이전의 세상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코비드 이전을 돌아가려면은 요때 공포감이 심했으니까 한 1.3, 1.2 요 사이였으니까 나는 그 중간 1.2를 정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죠? 네. 코비드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럼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뭐죠? 코비드가 없던 요 이전의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때 1.3%가 1.2%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켓의 공포감이 극대화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요게 또 당연히 코비드 이후로 가니까 1.25%가 올라가면 나는 이거를 내 포인트 기준점으로 정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로직으로 보면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코비드 이전 세상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이 코비드 공포가 한창 생길 지점 요걸 지난 거니까 우리는 다시 요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해야겠죠. 그동안 코비드 시대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심하게 받는 아이들은 코비드 이후의 세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가 같은 경우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로직을 생각한 거예요. 2월 초에 올려드린 영상이요. 지금 보면 이쪽 섹터에 있는 애들이, 이쪽 산업에 있는 애들이 참 금리 인상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다 별로였어요. 금리 인상 혹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서 하려고 했었으면 요런 데 포지션을 조금 늘렸으면 괜찮았었겠죠. 이거는 무브 인덱스인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채의 30일간의 변동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요. 채권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꼭 주식이 하락해야 되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켓이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었을 때는 이 채권이 아래를 쭉 늘러붙어 가지고 플래트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차 뭐 장단기 금리 차도 낮고 근데 하지만 이 10년차가 쭉 올라가면서 스태프닝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영향이 긍정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무브 인덱스가 선행 지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행 지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제 개인적인 제 뇌피셜로는 연준이 이거를 가장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준이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채권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치솟았어요. 뭔가 국채 시장을 관리를 컨트롤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연준이 아마 가장 신경 쓰는 지표가 요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고 채권은 안전 자산이에요. 근데 이 안전 자산이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 경제 혹은 페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돈을 엄청 퍼붓고 있는데도 얘가 안정화가 지금 못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주식 시장에 빅스가 치솟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나스닥 선불인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월 달 뭐 초 정도의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채 금리 좀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 한 일주일 전, 뭐 거의 일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왔어요. 국채 금리가 쭉 올랐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거의 지금 수준은 2월 23일, 24일 뭐 요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과하게 반응하고 너무 하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은 거의 뭐 1월 달 요때를 반영하고 있는데 요 공포감이 심한 거 아닌가? 왜냐면 10년째 국채 금리는 많이 치솟아 가지고 1.55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거의 이번 주, 지난주 초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하입이 됐고 너무 공포에 떨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나스닥 선물 보면은 지금 뭐 1월 넘어가지고 거의 뭐 12월 중순까지 돌아왔거든요. 근데 국채는 뭐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2월 23일 지난주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요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골드 영상이요. 제가 3편에서 골드 롱 포지션을 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거 보라색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채 거꾸로 인버트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미국채가 상승하면은 이 골드한테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골드는 이렇게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과매도된 순간이 요때, 그리고 과매도된 순간이 요때, 지금 과매도 이렇게 된 적이 거의 몇 년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때. 지금 사람들이 골드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다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사람들의 시선이 골드가 다 하락이다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컨센이 이루어지고 한쪽을 바라보면 항상 저는 반대급부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골드가 상승하지 않을까 희망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때 이렇게 과매도를 이렇게 찍었을 때 요 당시에요. 실질 금리가 쭉 하락하다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때도 이랬어요. 지금도 실질 금리가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들이 골드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살짝 항상 남들 반대로 하는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골드 롱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이 골드 투기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골드를 실물을 인수하지 않고 그냥 골드 차익으로 트레이딩하는 포지션. 요거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이거 뭐 2020년 초반부터 계속 쭉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쯤은 골드 베팅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추천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자금이 쭉 이렇게 몰리고 있고 그리고 골드에는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안 하고 저는 골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렇게 과매도권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시기 때 실질 금리가 내려왔다가 살짝 고개 쳐드는 모습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드는 하락한대. 그럼 반대 포지션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자, 해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지라는 거는 꼭 내가 지금 막 해야 돼. 지금 상황에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럴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지를 뭐 빅스 얘기하는 거예요. 유빅스라든가 뭐 이렇게 해지하는 거 있죠. 반대 포지션. 마켓이 하락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해지 상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이 해지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옵션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꼭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별로예요. 일주일 전에도 빅스가 저렴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더 저렴하잖아요. 더 비싸졌어요. 주식의 기본은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빅스를 매수하거나 뭐 유빅스를 매수하는 거는 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 가격이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빅스 같은 경우 보통 이 16% 변동성을 본다는 게 하루의 움직임이 이 증시로 보면은 S&P가 1% 정도로 움직인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게 일주일 전에는 보면은
17%였어요. 보면요. 17%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약 한 22%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 16으로 나눠줘 보면은 일주일 전에는 1.06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마켓 S&P 500이 하루에 1.4%가 변동성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은 이 빅스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4%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근데 전에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06%예요. 그러니까 내가 S&P 500이 1% 이상의 변동성이 보일 것이다. 그런 빅스를 매수하는 거죠. 아,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성 30일 평균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를 나눠주면 돼요. 이 16%가 이 16%의 변동성이 마켓 하루에 1%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마켓에서도 저렴한 이런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상승 모멘텀은 없을지라도 좀 저렴한 회사들을 사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제 투자 스타일이 약간 트렌디하지는 않아요. 저의 코어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것들을 사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6개월이든 계속 기다리는 거고 하지만 뭐 모멘텀 투자도 하긴 해요. 걔네들은 약간 인공위성처럼 사이드로 간식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뭐 스펙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하이비도 될 수 있고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마켓은 좀 뭐 헤어컷 뭐 하고 있는 거다, 당하고 있는 거다. 근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12월 달로 돌아갔어요. 선물 보면요. 그런데 미 국채는 다시 뭐 지난주 뭐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10%가 하락할 수도 있냐, 뭐 블랙 먼데이가 오냐, 뭐 며칠 동안 30%가 빠지냐. 지금의 공포심은 너무 강해요.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의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얼마나 더 하락할 거냐. 정확히 야 오늘부터 14.98% 하락할 거야 아니면 뭐 10.2998% 하락할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파월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달라요. 이 사진에 나타난 분은 앤드류 멜론이라고 제가 이 대공황 때 이제 재무장관 한 분인데 제 개인 채널에서 피츠버그 가서 이제 설명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그때 대공황 때 아유 뭐 마땅해 뭐 투기꾼들은 손해봐도 마땅해 지들이 그렇게 했어. 얘가 왜 이랬냐. 지금 합병한 은행이죠. 그 뉴욕 그 멜론 있죠. 그의 멜론 뱅크의 설립자예요. 얘 은행 보유했고 사실 이분이 그 멜론 은행을 설립할 때는 피츠버그가 월스트리트였어요. 그래서 아 뭐 이 당시 대공황 때도 어떤 A라는 은행이 파산한대요. 그러니까 이분 반응은 그 아유 뭐 파산해도 괜찮아. 근데 뭐 내 은행에서 무등수 보내가지고 요거 살짝 뭐 막으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하니까 그때 대공황이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아 그래 그 뭐 국채금리 그 쫙쫙 올려. 예 그때 그래서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가 뭐 4% 5%막 10%쭉 내려갔다 거의 뭐 2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피느냐. 좀 요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바이든 정부라든가 제이 파월이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리고 옐렌이 어떻게 좀 하는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이 돈도 있고 은행도 보유했고 예, 멜론 은행이 이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망했어. 그래 내가 보낼게. 그리고 뭐 투기자들 뭐막 증시 막 대공들 하락하니까 아우 걔는 그래도 싸. 요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뭐 헤어컷 대해서는 제가 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뭐 헤어컷이 더 심하게 될 시점이냐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마켓의 하락이 충분하냐? 이것도 회사, 산업, 섹터마다 다 달라요. 제가 대답을 지금 마켓 충분해, 더 사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게 지금은 이 산업별로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별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도 자기가 이때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으로 올라온 마켓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하락할 수도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 펀더멘탈이 반영이 다 안 된 회사들 실적이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들을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모멘텀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딥 밸류 인베스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경기 민감주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스펙을 자기가 정했다면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가 갑자기 야 이거 잘 된다고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싸져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 스펙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투자하는 이런 걸 사요. 그럼 이거 사는 자금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가격이 올랐죠? 누군가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딥밸류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걸 팔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얘가 또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또 이거 하다 가격이 내려와요. 그럼 또 이거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반복이 되겠다. 그래서 정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보통 매출 멀티플로 괜찮네 이러고 투자 결정을 많이 해요. 매출 뭐 7배, 20배, 뭐 100배 이거 저는 이런 거는 저는 이해 못해요. 물론 되게 올드스쿨이고 약간 뭐 꼰대 스타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매출 멀티플 이외에도 다른 멀티플들, 뭐 펀더멘탈 이런 가능 시나리오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투자 스타일은 트렌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싼 거 사두고 그리고 재미로 뭐 스펙 같은 것도 조금 소량하고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얘가 박살 났어요. 그래 뭐 요걸로서 뭐 배당 받은 거 아니면 요걸로 뭐 차익 실현한 거 뭐 다른 인공위성으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좀 포모를 안 느끼면서 재미 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코어를 하나 박아두고 그런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뭐 투자를 자기가 방향을 난 모멘tum 투자 정했다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야지 왔다가 갔다가 여기 뭐 경기 민감주 그러면 이것도 가격 내려오니까 팔고 얘는 또 가격 올라가니까 사고 또 그러다가 이게 다시 가격이 이제 막 다시 올라가 그럼 이게 또 다시 가격이 내려가 왜냐면 여기를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면은 원래 죽도 밥도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2주 동안 제가 시그널을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았고 거기가 마켓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설명을 들었는데 투자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